네, 이번에는 글로벌 시장 이슈 살펴보고 내일장의 투자 시그널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힘차게 인사도 해주셨는데 사실 미국 증시는 조금 아쉬운 흐름으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M7 중에서 오늘 테슬라만 상승 출발을 했었는데 메타 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좀 상승 전환을 했고 현재 엔비디아는 좀 낙폭이 깊어지고 있네요. 우선 이 흐름들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저희는 글로벌 시장 이슈들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차부터 휴대폰까지 대륙의 실수 더는 없다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기차부터 휴대전화까지 좀 약진하는 이 중국 업체들 소식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흐름도 좀 전망을 해볼 텐데요. 우선 지금 폭스바겐 소식이 나왔어요. 독일 공장의 폐쇄를 검토한다 하면서 이 이유 중에 하나로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에서 좀 고전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올해 상반기 전체적인 어떤 전기차 캐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 업황이 둔화되고 있고 이 기조가 하반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전체 데이터를 보면 연간 11% 정도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꼈던 어떤 캐즘이랑은 좀 다소 거리가 성장을 왜 했지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중국 시장, 중국 안에서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률을 상반기 기점에 한 49% 정도가 좀 증가됐던 요인들이 있었는데 중국 시장을 논외로 제외를 한다면 뭐 유럽의 경우에는 6% 정도가 24% 정도가 좀 감소됐고 북미 시장이 약 6% 정도가 좀 더 상승했던 부분들. 이 부분은 유럽 시장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관련된 폐지 내지는 축소 이런 영향들이 아직까지는 좀 크게 좀 작용하지 않나라 좀 보이고 사실 폭스바겐이 전기차 시대 이전에 내연차 관점에서는 중국 내수 시장 안에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았던 그런 차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유럽 최대 자동차였기도 하지만 제가 한 15년 전, 한 13년 전에 뭐 중국에 출장 같은 걸 가보면 대다수의 택시들이 폭스바겐 택시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비아디의 전기차로 다 대체가 되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변화 부분들인데 중국 안에서의 내수 시장이 워낙 비아디의 어떤 선전 효과들로 인해서 폭스바겐의 시장 점유율들이 굉장히 좀 떨어지게 된 계기로 좀 작용을 했고 지난달에 대한 판매량을 좀 보면 전년 동기 대비 한 7% 정도가 감소됐고 중국 시장 안에서에 대한 영업이익 감소 효과가 11.4% 정도가 감소했다는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독일에서 아직까지 가동을 한 번도 멈춘 이례적인 어떤 사례가 없었던 독일 공장 한 곳과 부품 공장 한 곳을 폐쇄하겠다라는 어떤 강경수로 좀 발표가 좀 된 것인데 해당되는 기조가 더 많은 생산 어떤 이 기지를 좀 폐쇄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비용의 효율화 관점, 그다음에 구조 조정을 통해서 내실화를 조금 더 다지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사실 이렇게 해서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지금 뭐 구조 조정이 본격화되면 내연차에 대한 어떤 비중들을 좀 감소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지금 폭스바겐이 다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 비해서 전기차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좀 더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비용 효율화, 자산 효율화를 통해서 전기차 투자 부분을 확대하고 전기차에 관련된 어떤 전략들을 좀 더 가시화 내지 본격화하겠다라는 의사로도 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외신 보도 내용들 보면 전반적인 어떤 자동차 산업이 좀 위축되고 시장의 점유율들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스바겐의 전기차 전환 속도가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유럽 이외의 국가에서에 대한 전기차 시장 경쟁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 관점에서는 오히려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은 2차 전지 섹터의 좀 긍정적인 어떤 지표 영향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이런 기조를 비단 좀 나쁘게만 볼 이유는 없다라고 좀 보고요. 다만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 이 부분은 4분기를 기점으로 보면 미국의 합작 공장들이 가동을 앞두고 있죠. 이제 가동들이 좀 시작이 된다면 올해 하반기에 대한 이 완성차 목표량, 전기차에 대한 양산 목표량들을 대폭 좀 수정하거나 삭제를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물량들을 하이브리드 차 양산으로 좀 전환을 좀 시켜놨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놓은 합작 공장에 대한 가동률을 낮출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장 가동을 했는데 사실 가동률이 50% 미만으로 떨어진다면 나머지 50%는 유지를 하기 위한 고정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단 합작 공장을 좀 가동한다는 것은 전기차의 양산 목표량들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3분기까지에 관련된 배터리 출하량에 대한 감소 요인, 저는 4분기부터는 좀 개선의 어떤 시그널로 우리가 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나 좀 보고 있고, 내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보면 2024년도에 전체 전기차에 대한 양산 목표량보다는 내년도에 어떤 제시될 수 있는 어떤 양산 목표량들은 상향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비아디의 급성장에 이 시장 점유율이 좀 감소하면서 폭스바겐이 공장을 폐쇄하기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기차로서의 전환이 가속화된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중국의 이제는 실수가 아닌 화웨이 소식 가볼게요. 애플이 지금 아이폰 16 출시를 9월 9일로 정해서 다음 주가 됐는데 이 같은 날에 또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좀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까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애플 부품주들에 대한 하락폭들이 좀 굉장히 좀 컸습니다. LG 이노텍도 그랬고 이제 BH도 마찬가지였는데 오늘 현재 애플의 주가도 현재 1.3% 정도 하락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저는 이 화웨이의 신제품 출시가 노이즈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해당돼서는 뭐 화웨이가 위협이 된다, 이런 관점들보다는 올해 상반기, 특히나 2분기 기점으로 보면 중국 시장 안에서에 대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탑5 밖으로 좀 밀려난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스마트폰 출하량 관점에서는 5위 밖으로 밀려났는데 시장 점유율은 글로벌 2위를 좀 기록했고 오히려 이 수출량, 판매 금액은 시장 전체 1위를 좀 차지했기 때문에 일단 이 조사의 어떤 관점, 기준점에 따라서 보는 시각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전체적인 어떤 공급량을 보면 애플이 5위밖에 맞고 해당되는 어떤 이 프리미엄 라인으로 좀 비교를 했으면은 사실 뭐 시장 점유율 뭐 탑3 안에 좀 들게 되겠죠. 한 2위 정도. 그리고 여기다 전체적인 판매량들을 좀 쉽게 보면 전체 글로벌 1위에 대한 판매량이 2분기에 좀 일어났다. 그러니까 출하량이라든가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가 좀 1위를 했는데 이런 어떤 지표에 좀 차이점이 좀 있는 것은 기준점에 대한 차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뭐 자동차를 좀 비교해 보면 경차와 대형차를 판매량과 좀 연동해서 경차가 많이 팔렸으니까 이게 더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비교 대상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화웨이가 이번 이 애플의 아이폰 16 시리즈의 출시로 뭐 3단 폴더블 폰을 좀 출시한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AI 폰과 폴더블 폰은 사실 뭐 비교에 관련된 비교 대상 데이터는 좀 아니라고 보죠. 만약에 뭐 비교할 수 있는 요인이라면 뭐 삼성전자의 최근에 어떤 폴더블 폰 뭐 6 정도? 그것과는 좀 비교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한 번 접는 거고 이건 2번 접는 것이죠. 그런 좀 차이점이 좀 있는데 아마 시장이 좀 우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화웨이가 중국 시장 안에서의 내수 경쟁력들을 좀 더 빠르게 선점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다 아직 세계 최초로 뭐 3단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 이제 이런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향후에 애플이 고전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좀 작용한 노이즈 이슈가 되지 않았나 좀 보이는데, 우리가 전반적인 시장상을 보면 삼성전자 갤럭시 S24 처음에 출시됐을 때 시장의 반응이 사실 이 기기가 얼마만큼 많이 팔리겠는가라는 어떤 회의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막상 1분기 실적을 보니까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재탈환했죠. 4분기까지 2위에 좀 밀려났다가 1분기 1위 탈환하고 2분기까지 그 기조를 좀 이어갔다는 것은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증가됐던 포인트. AI 전환에 관련된 시장의 어떤 반응은 굉장히 좀 뜨거웠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더해서 애플의 AI 전략이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공개가 되는 아이폰 16 시리즈의 어떤 출시가 좀 더 본격화된다면 해당되는 어떤 기기의 교체 수요 내지는 대기 수요에 대한 물량들은 삼성만큼에 대한 확장성을 좀 보일 것이다라고 좀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이폰 1호의 2분기 실적의 어떤 선방 효과들을 좀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이번에 아이폰 16 시리즈의 어떤 판매량은 저는 굉장히 좀 크게 시장의 어떤 흥행 기조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화웨이가 같은 날 출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해당되는 어떤 위협의 어떤 요소는 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화웨이의 어떤 3단 폴더블 폰에 관련돼서는 아직 해당되는 어떤 사양 스펙이라든가 재원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배터리에 관련된 수명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두 번째는 내구성 이슈를 어떻게 좀 극복했을까? 그 다음에 중국 매체가 좀 전망한 가격은
하나로 약 373만 원입니다. 해당되는 고가는 과연 얼마나 많이 살까? 그런데 가장 재밌는 게요. 네. 삼성전자가 3단 폴더블 폰을 만들지 못할 기술이 없어가지고 출시를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2단으로서에 대한 휴대성은 더 두께가 얇아져야 되는 어떤 이슈가 있는데 폴더블 폰이 아직까지 시장에서 더 많은 어떤 반응을 좀 흥행을 좀 이끌지 못했던 부분은 좀 다소 좀 무겁고 그다음에 얇기 좀 두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체감하는 수준의 어떤 얇은 정도는 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들의 불편함, 사용감에 있어서의 어떤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폴더블 폰이 사실상 뭐 호불호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3단이라는 것은 사실 어느 정도에 대한 얇기 구현이 좀 가능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태블릿 PC의 관점에서에 대한 수요가 더 확장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이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떤 경쟁력을 좀 갖출까? 저도 이 부분이 약간 회의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화웨이가 지금 3단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라고 밝혔고 이 지금 시기가 애플 아이폰 16 행사 바로 다음입니다. 시간적 순서로는 좀 다음이어서 혹시나 좀 견제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경쟁하는 부분이 너무나 다른 거죠. 애플은 이 AI에 집중을 하면서 신제품을 내놓게 됐고 이 디스플레이를 접는 것이 얼마나 시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표님 저희가 이 관련주들 앞서 이제 폭스바겐의 전기차로의 전환도 얘기를 했고요. 또 휴대전화 부품주 오늘의 추이도 좀 짚어주셨는데 이 관련주들의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차 시장 특히나 하반기에 대한 이 실적 기조는 사실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7월과 8월의 수출 데이터, 잠정 데이터를 좀 참고를 해보면 배터리 출하량이 크게 증가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나 이 프리미엄 배터리에 관련된 출하량들을 지난 2분기에서도 감소 요인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3분기까지는 다소 좀 고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가장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메탈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니켈과 리튬 가격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3분기 판가보다는 4분기의 영향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지표가 더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게 단기적인 어떤 실적이 훼손은 큰데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메탈 가격이 하락하고 리튬과 니켈 가격이 계속해서 좀 떨어진다는 부분들은 배터리 가격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전기차의 가격이 더 저렴해질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전망도 좀 내놓고 있는 증권사들이 좀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전기차가 사실 우리가 내연차만큼에 대한 체감 효과로 좀 떨어져야 시장에서에 대한 어떤 가격 이점도 있고 오히려 연비에 관련된 이점들 그다음에 뭐 우리가 충전의 번거로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의 어떤 고도화들이 좀 더 이루어지는 어떤 관점이라면 저는 내연차는 점진적으로 좀 없어질 수밖에 없고 전기차는 계속해서 양산량을 좀 늘려갈 수밖에 없는 미래 전략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전기차 시장을 볼 때 좀 선별적인 좀 대응을 가져가지 않나. 최근에 어떤 단기 수급의 경우에는 주도주의 어떤 수급 정책 부분에 대한 반사 수급이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장기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단기적인 어떤 실적보다는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기술이라든가 오히려 양산 가시와 관련된 목표를 좀 제시하는 배터리셀 3사 중에서 저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뭐 삼성 SDI 이렇게 두 종목 중에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오히려 이제 애플의 하반기 전략이 다시금 확인될 수 있는 계기는 실적의 어떤 연계성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단순하게 아이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만 보는 것이 아니라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조로 좀 이어졌던 해당된 실적이 3분기 그리고 4분기의 실적 확장 효과. 그래서 저는 애플을 필두로 해서 애플 관련주의 수급을 실적과 좀 연동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3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애플에 대해서는 이 휴대전화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을 어떻게 개선세를 가져가는지를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정리해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동유럽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 MSPO 개최입니다. 네, 폴란드에서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가 개최가 되고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도 여기에서 모습을 또 드러내게 됩니다. 이 자세한 일정과 내용 먼저 짚어주시죠. 예, 폴란드 현지 시간으로 3일부터 6일까지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가 좀 개최가 되는데 작년보다 해당되는 규모가 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밝혀졌고요. 나토 가입 25주년을 맞아서 해당되는 어떤 행사 규모를
더욱더 확장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기업 국내에서는 한 27개사가 좀 참석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뭐 LIG 넥스원,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는 방산 빅4들은 다 참석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 더해서는 뭐 미국의 대형 방산 기업들도 좀 참가를 한다고 해서 해당되는 새로운 어떤 기술의 새로운 어떤 무기 기술을 좀 선보일 수 있고 해당되는 차세대 기술 부분들은 오히려 주요국 특히나 동유럽 국가들이 최근 어떤 군비를 좀 증강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수주 계약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뭐 근본 행사에서는 조 단위 수주가 좀 예상되는 신규 수주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K2 전차, 그다음에 K9 자주포, 그다음에 FA50 경공격기, 그다음에 아직 잠수함은 유럽에서에 대한 어떤 확장성보다는 지금 캐나다가 좀 도입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관련된 어떤 잠수함의 기술 공개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이고 전반적인 기술이 지난 우리가 뭐 주요 국가들,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 주요국이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에 대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뭐 성능에 관련된 이점에서도 우리 한국 방산 기업들의 어떤 기술력들은 상당히 좀 굉장히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술이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되는 어떤 수주 연동성 그리고 여기도 해서 이어지는 뭐 필리핀이라든가 호주, 미국같이 좀 이어지는 방산 전시의 일정 모멘텀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폴란드에서 펼쳐지는 이 세계 3대 방위산업 전시회 중 하나입니다.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우리나라 기업들도 출동을 하고 이 잠수함에 대한 기술 공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사실 뭐 잠수함 외에도 군용차, 자주포, K2, K9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또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이 안에서 어떤 기술력을 보이고 어떤 수주 실적을 가져오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저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켜볼 만한 좀 눈독을 들여볼 만한 그런 기업도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방산 빅4의 수주량, 특히나 우리가 2분기 실적까지 보면 방산주를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단기 성과에 너무 집착을 좀 하는데 사실 방산주의 경우에는 무기가 인도되는 시점에 실적으로 좀 이식된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단기 실적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해당되는 수주 잔고가 분기별로 얼마만큼 증가가 됐는지 이런 요인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뭐 동유럽 이 국가를 좀 제외하더라도 뭐 이 호주라든가 중남미 국가에 대한 장갑차라든가 자주포에 관련된 어떤 공급량들을 이 관점에서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기술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현대 로템의 경우에는 사실 지상 최대의 어떤 이 무기다라고 좀 우리가 좀 이야기하는 K2 전차 이 부분은 동유럽 내지는 유럽의 어떤 주요국 그래서 뭐 폴란드라든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이 해당 무기들에 대한 검토를 지금 적극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연동되는 수주 효과를 좀 이런 관점에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한국항공우주의 경우는 방산 빅4 중에서는 가장 주가의 반영 효과들이 굉장히 좀 미비해서 좀 답답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FA50 경공격기의 경우에는 올해 오히려 이제 상반기에 대한 수주 기대감보다 하반기의 기대 요인들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뭐 폴란드를 좀 기점으로 본다면 뭐 호주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개발도상국이 뭐 필리핀이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도입 이슈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걸 뭐 훈련기로 좀 사용할 수 있다는 어떤 무기 도입 관련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까지 좀 더 진출하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항공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좀 되는 거죠. 그것도 좀 미국 시장에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LIG 넥스원은 사실 뭐 우리가 뭐 유도미사일이라고 해서 약간의 어떤 이 무기 체계가 좀 더 다르긴 하지만 중동 특히나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뭐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2차 수주가 저는 올해 하반기 부분에서 또 가시화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대표 기업들에 대한 내용을 점검을 해봤고요. 대표님, 요거는 제가 짧게만 좀 여쭤볼게요. 그 유럽에서 그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인데 미국산 무기랑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걸로 지금까지 대응을 해왔지만 뭐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서 유럽산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이 부분이 앞으로 K 방산에 대한 좀 견제구로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이건 뭐 계속해서 뭐 수주전의 관점에서 나오면 노이즈로 항상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한국 무기가 폴란드에 사상 처음으로 수출됐던 시점이 2022년도예요.
이제 그런 관점을 보면 사실 당시에도 한국 무기가 과연 좀 유럽 시장에서 좀 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성능으로 극복을 했다는 것이죠. K2 전차의 경우는 지상 무기에서는 뭐 저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뭐 미국 전차랑 대비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이 전쟁 영화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무기 체계가 정말 고도화되어 있고 정말 이 파괴력이라든가 방어력들이 좀 막강하다는 것을 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장갑차라든가 뭐 K9 자주패의 경우에는 이런 화력 관점에서는 거의 뭐 글로벌 전 탑티어 안에 좀 내놔도 좀 손색이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어떤 무기와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가격의 이점이라든가 수주를 대량으로 했을 때에도 할인 정책 내지는 뭐 자금을 좀 지원해주는 어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 좀 고려해서 결정된 수주이기 때문에 저는 유럽의 어떤 뭐 방해 이슈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적의 어떤 훼손도 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K방산 그리고 방위산업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저희 방송에서 지금까지 변영인 대표가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저희가 투자 전략을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간략하게. 네, 일단 뭐 유한양행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도 52주 신고가. 지난주에도 제가 좀 리뷰를 좀 해드렸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실적의 가시성, 실적의 반영 효과를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에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지금 진입하기가 좀 두렵다라고 지난주에도 생각을 했을 건데 네. 오늘도 보면 52주 신고가죠.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계 페어마크라든가 ESMO에서는 랭라자 병용치료제에 관련된 임상 성과가 아니라 이제는 랭라자 단독요법에 관련된 성과가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슈를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유한양행에 대해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 어려운 시장에서도 수익 내볼 수 있는 관심 종목, 내일은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는 현대로템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기대감을 해당되는 어떤 이슈와 좀 연동됐을 때 수급이 완화될 수 있는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2차 실행 계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노이즈 이슈 때문에 수급이 좀 악화되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 두 가지 측면들이 좀 있지만 단기적 성과는 사실 뭐 이번에 폴란드 MSPO에서에 관련된 성과보다는 하반기 수주의 확장성을 좀 더 주목해 보면 저는 오히려 조정은 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될 수 있는 만큼 현대로템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2022년도에 1000여 대의 기본 계약을 지금 체결했고 이건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1차 계약, 실행 계약은 180대가 먼저 계약이 됐고 나머지 820대에 대한 잔여 계약 중에서 이번에 2차 계약의 양은 얼마만큼 더 커질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관건이고요. 아마 지금 증권사가 좀 예상하는 이 수주, 2차 수주의 규모는 1차와 동일한 한 180여 대를 아마 수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해당되는 어떤 전망들이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하반기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대한 신규 수주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150대 K2 전차에 관련된 도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해당된 실적이 원활하게 이어진다면 하반기 예상되는 신규 수주 잔고는 한 10조 원대로 추산될 수 있는 만큼 해당된 실적 확장 그리고 단기적 성과에 관련된 모멘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52,500원 구간에는 좀 분할 매수 좀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62,000원 그리고 손절가 45,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대 로템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 두 번째 이슈가 방산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기도 했는데 이 전시회 일정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 계속 실적 수주 기대감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마침 어제 또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네. 리포트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와 목표가 62,000원 선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